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한뼘 경제. 오늘의 주제는 사람과 사물을 뛰어넘는 신세계 사물 인터넷의 혁명입니다. 고전소설 속의 영웅 홍길동은 먼 길을 단번에 가는 축지법을 썼다고 하죠. 갈 길은 먼데 길이 꽉 막힐 때 그런 축지법이나 순간이동 능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이죠. 순간 이동 능력을 가질 순 없지만 멀리 떨어진 어떤 자리에 마치 내가 가 있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은 눈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물 인터넷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인터넷으로 전달해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간의 소통을 넘어 이제는 사물과 사물의 소통이 가능한 현실로 가고 있네요. 사람의 작동 없이 사물끼리 통신을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은 이미 1999년에 처음 언급이 됐는데요. 모든 공산품에 RFID 태그를 붙여서 무선 신호를 이용해 제품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당시 MIT 공대 케빈 애스턴 소장이 제안한 것이 사물 인터넷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사물과 융합한 사물 인터넷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주인의 수면 패턴과 건강 상태를 침대가 알아서 병원에 전달하고 거울은 얼굴의 건강 상태를, 칫솔은 구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변기는 소변 검사를 실시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죠. 숟가락은 적당한 식사량을, 컵은 물량을 알려줍니다. 자동차는 시동과 히터가 미리 켜지고 혼자서 빈 공간에 주차를 하죠. 꼭 필요하지만 다소 귀찮은 일을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사물끼리 해결해주는 미래. 이것이 융합 기술 발달이 가져다줄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억 개의 기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이 수는 전 세계 단말기 수의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9.3%의 잠재 시장이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사물 인터넷이 바꿀 혁신적인 세상. 물론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은 철저하고 안전한 보안 환경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물건에 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침대가 내 수면 패턴을 의사에게 알려주고 또 내가 쓰는 안경이 내 시력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시계는 또 맥박을 측정해주고 이런 시대는 아마 곧 오게 될 겁니다. 지금 구글 글래스라든지 아이워치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저는 좀 무서워요. 결국 이게 사람이 지날 때마다 어디서든 여기서도 나왔지만 RFID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코드가 찍히듯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네트워크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항심이 많은 저로서는 그렇게 되면은 반디지털 히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IT 기술의 발전은 필요한 부분이겠죠.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요즘 민영화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가스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가스 민영화법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기 때문인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고 또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요금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사실 우리는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윤아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 가스 민영화법 이렇게 불리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도시가스 산업법 개정안이죠.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이죠. 사업법인가요? 예. 이게 어떤 건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철도나 전기 관련해서는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셨는데 가스 문제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모르시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도매 100% 천연가스를 저희가 수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근데 도매는 가스공사가 이제 다 전량으로 공급을 했고, 소매는 전국에 33개 회사가 이제 민간, 네. 이미 민영화된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는 걸 많이 모르시는데요. 지금 이제 진행되는 법은 보통 국민들은 어떤 공기업을 매각을 한다거나 분할해서 민간 기업에 넘기는 걸 민영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워낙 민영화에 대한, 특히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많잖아요.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저도 이제 이 반항심이 많은데요. 근데 네. 많은 국민들이 반항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논란이 되는 방식, 그러니까 매각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시장은 성장을 하거든요. 네. 계속 커지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규 시장이라던가,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민간 회사들을, 에너지 재벌들이죠. 진입하게 해주고 거래를 하게 허용해주는 거. 이게 사실상 지금 진행되는 도시가스 사업법, 그러니까 1년에 진행되는 사업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이게 민영화와 민영화가 다르지 않죠. 예,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되는 건 아닌데 예, 예. 물꼬를 더 터주게 되는 게 이 법 개정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 거죠. 2003년, 4년까지 가스공사를 분할해서 민영화하겠다고 했다가 못했어요. 네. 중단이 된 이후에 이미 이제 2004년부터 당시에 이제 SK나 포스코 굉장히 큰 회사죠. 네. 여기에게 이제 지금은 아직 작은 물량이긴 해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직접 도입, 그러니까 정말 직수입, 직도입이란 건 직접 도입하게 해준 거죠, 민간이. 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열려 있고 지금도 민간 기업 누구나 직접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규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남게 되면은 가스공사한테 판다라던가 내지는 교환만 가능했다라면, 이번 법안은 해외에도 팔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민간업자끼리 거래도 가능하고, 그리고 더 이제 재밌는 거는 소위 말해서 트레이더, 일정하게 네. 오파라고 하잖아요. 수입하는 네, 네. 분들. 일정한 오파까지 허용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주고 허용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기업이 자가 소비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남길 수는 없었는데 많이 살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런 그렇죠. 재판매도 가능하게 해주니까 예. 대기업 배만 불리는 뭐 이런 남는 식으로 물량을 해석이 해소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소해 준 거죠. 위험을 그렇겠죠. 해소해 준 거고, 만약 모자랄 때는 민간 기업들은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 공급 의무가 없죠. 민간 회사들한테는. 네. 그러면 모자라게 되면 가스공사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역시 가스공사는 또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비축해야 되니까 공급 비용이 오르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예. 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민간에서 수입하게 되는 가스는 예. 발전용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아니요. 발전용에 한해서 지금 허용을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만약에 비쌀 때는 안 들여오고 네. 쌀 때만 수입하게 되면, 근데 이제 지금 가스를 들여오겠다는 회사들이 도시가스 소매 회사들도 가지고 있고, 네. 산업용 소비도 있고요. 네. 또 지금 전체 전력의 한 30%의 민자발전들을 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발전용으로 들어와서, 사실 만약에 싸게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전기요금은 낮아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윤 부분은 민간회사로 가지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어떤 사회적으로 환원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예, 있는 예. 것 같은데, 이제 주택에서 쓰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잖아요. 그렇죠. 도시가스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가스를 들여오면 약 45% 정도를 발전용으로 쓰고, 네. 55%가 이제 도시가스인데, 그 55%에도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55% 중에 절반 이상이 도시가스 주택용이고요. 네. 또 나머지는 이제 산업용인데, 네. 아까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이나 자가소비용에 한한다고 했지만, 이번 법안으로 이제 직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요건들이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 기업이 물량이 남는데 이거를 묵혀두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 만약 어떤 회사가 그 가스를 싸게 들여왔는데 그 가스를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많은 산업용 소비로 쓰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산업용 소비로 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가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은 자가소비용이 자신의 공장에서 쓰건 자신이 소유한 발전소에서 쓰건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구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런 그렇죠. 부분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가스를 들여왔을 경우 지금 산업용 소비까지도 아마 넘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해요. 그 부분이 조금 연결고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그쵸,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가스공사의 독점이 사라져서 국내에 도입하는 천연가스 가격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요금도 낮아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연구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일본 사례를 들어보면요.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일반적으로 효율을 높이고 가격이 싸질 것이라는 이 환상은 좀 이미 우리가 한국에 있는 통신 산업을 보더라도 3개사 과점인데 경쟁이 도입돼서 싸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가스공사가 거의 다 공적으로 독점을 해왔죠. 네.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구조였었는데 반대로 일본은 우리보다 가스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민간 회사들이 가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항상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가스 도입 비용이 비쌌고 제가 최근에 일본의 회사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일본 회사들이 일본은 회사가 나뉘어서 도입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국의 가스공사의 어떤 구매력이라던가 힘을 빌어서 우리 한일 공동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냐. 이게 사실은 일본의 오히려 제안이었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공급하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약간 이제 그 변동이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만 해도 우리보다 3배나 비싸요. 이런 체계에서 과연 일본과 같은 경쟁 체제가 효율적인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인데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개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하고 국민들 다 아시듯이 수도권이나 서울에는 공장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도시가스사들은 거의 100%를 주택용 가스를 공급하는데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만약에 울산이라던가 창원이라던가 이런 공단지대 내지는 충청남도의 어떤 당진이나 이런 지역을 가면 워낙에 인구가 당진 같은 경우 인구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공급만으로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인근 공장에 가스를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훨씬 많아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70%가 산업용이고 30%가 도시가스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발전용으로 천연가스 직수입을 허용했지만 결국 지금 새누리당 법안은 직수입자들끼리 그다음에 기업끼리의 거래를 허용해주기 때문에 결국 산업용 수요로 가면 아까 울산이라던가 당진이라던가 이런 지역일 경우 산업용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러면 그만큼 도시가스 요금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게 일반용, 가정용, 주택용이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거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도입이 되게 되면 산업용으로 끌어가려는 양이 많아지니까 일반 공급량으로 되는 부분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은 그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비슷하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어떤 회사가 100이라는 것을 공급하다가 70%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공급 비용은 똑같죠.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빠져나간 70%의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만큼 인상을 하지 않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일반인이 쓰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건 민간 도시가스 회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에서 쓰는 도시가스라는 게 우리가 취사를 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그럴 때 쓰는 LNG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LPG 말고 LNG요. LNG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또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같은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해요. 산업용, 발전용만 2가지만 직수입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33개 도시가스 회사는 산업용과 그러니까 주택용이죠. 주택용을 같이 공급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 훨씬 많아요. 산업용을 팔아야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까지 직수입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우리가 또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전기요금이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논리에서는 완전히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가스 직수입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회사가 2004년부터 네. 가스 직수입을 허용을 받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가 굉장히 천연가스 가격이 쌌을 때예요. 아주 그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몇 년도죠? 2000년대 초반, 네. 2000년에서 한 2005년 사이에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뚝 떨어졌죠.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우리는 100% 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라 네. 국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가스공사는 민영화 대상이라고 신규 계약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의 계약이었는데 네. 하지 못하게 했고 민간에게만 허용을 해줬는데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제 두 회사가 들여와서 자가 소비용이란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의 그 연료, 전기 생산의 연료로 썼거든요. 네. 그럼 다른 회사보다 연료, 그러니까 전기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았겠죠. 지금까지도 낮죠. 네. 낮은데 그렇다면 이 낮은 그 생산 원가가 전체 전기요금을 낮추는 효과로 기여했냐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민간의 수익을 통제할 권한은 정부에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기의 그 가격 결정이라는 게 네. 우리가 전기에 모자랄 때 있잖아요. 막 이번 여름에 막 피크다 뭐 줄여라 네. 했을 때 모자랄 때는 결국 효율적이지 않고 낡았고 원가가 너무 비싼 발전기까지도 다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의 가격 결정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가장 비싼 발전기의 가격이 그게 전부 다 모든 전기 가격을 결정해요. 네. 그러면 아무리 그 전기 원가가 민간 회사들이 낮게 들여와서 낮아지더라도 이미 비싼 발전기가 존재해서 돌아간다면 그 차이만큼의 수익이 커질 뿐이지 전기요금은 낮아지지 않아요.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 그 연구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네. 이것을 민간 기업에게 이렇게 허용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스를 그러니까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그렇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꼭 해야지만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스가 우리가 일반적인 뭐 재화, 뭐 밀가루라던가 설탕, 네. 뭐 물론 뭐 물가 인상이 되고 유가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뛰면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네. 이런 재화와 달리 가스는 정말로 100%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앞으로 천연가스의 소비는 산업용이든 그 일반용 주택용이든 발전용이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 수입하는 국가에서 사실상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공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모자라지 않고 잘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이 가격도 안정화되는 건데 이렇게 리스크가 크고 위험이 많은 시장에 민간이 마구잡이로 경쟁이 들어온다면 결국 그 리스크는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마구잡이로라는 표현은 약간 주관적이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네네. 공적 관리를 통해서 가격의 안정성을 갖춰줘야 그렇죠. 이게 또 결국은 전기의 원자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기요금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기와 예. 가스의 모든 연료가 되는 게 천연가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무엇보다 더 공공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네, 가스공사 노조가 반대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가스공사 노조가 그동안 그나마 어떤 분할 민영화가 되는 것들을 좀 막은 네. 데는 큰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이번 법안이 사실상 뭐 지난 10년 동안에 뭐 노조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국민들이 반대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을 무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까 굉장히 그럼, 걱정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윤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그리고 노무 상담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스비 엄청 걱정해. 그까짓까지 그라미를 잡아.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조직생활 힘들다. 내가 사장해야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과 함께 그러면 창업하는 방법,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올해 창업시장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김상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올해 창업시장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창업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실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바닷속에서 좀 많이 몸부림쳤던 270만 소상공인의 한 해가 아니었나. 굉장히 그 정도로, 어렵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유난히 참 어렵다는 목소리가 현장 상권에서 좀 크게 들렸던 해였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업자들이 새로 또 오픈을 했고 또 문 닫는 가게도 상당히 많았던 한 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사실은 창업시장의 공급시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3천여 개 브랜드가 공정위에 등록돼 있었습니다만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들도 힘들다고 했고요. 네. 또 가맹점주들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목소리가 유난히 컸던 특히나 이런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이런 브랜드 피해 사례가 공중파에 많이 소개됨으로 인해서 좀 창업자들이 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들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보다는 독립이나 전수 창업 쪽도 많이 녹화하기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또 어려운 반면 예비 창업자들은 제대로 창업해보자 해서 창업 교육장을 찾는 발길들은 상당히 좀 분주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계속 바뀌는 이런 IT 환경을 통해서 성과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는 정말 모바일 마케팅을 모르면 이 창업시장에서 살아나기 힘들다. 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컸고요. 또 반면 우리나라 5천만 소비자들은 좀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실속 소비 트렌드가 상당히 좀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갑 여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이 마음대로 지갑을 네. 많이 열었던 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던 이런 소비자 트렌드도 있었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마도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좀 고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외식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외식업 창업 시장이 어땠나요? 사실은 외식업 창업 시장에서 가장 좀 뜨거운 이슈라고 한다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급행창을 거듭했던 이런 닭강정 열풍이라든지 네. 떡볶이 열풍 이런 바람이 좀 많이 시들해졌고요. 그 틈새를 비집고 좀 새로운 업태가 많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나왔나요? 이를테면 주류업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많은 프랜차이즈 주류점이나 이런 컨셉들이 좀 많이 지고 좀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이를테면 이 감자튀김과 그다음에 생맥주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한 15평 이내의 스몰 비어 전문점 최근 네. 들어서
상당히 좀 또 급속하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브랜드들이고요. 떡볶이 시장 과열 틈새를 비집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는 상당히 팥빙수 열풍이 상당히 네. 전국 상권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또 창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이라면 역시 카페 창업 시장이었는데요. 여전히 카페 창업 시장은 이제는 좀 이런 커피만 대표 상품으로 내세워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확장되면서 커피 이외에 이런 이 간편식이라든지 플러스 알파 아이템을 무기로 하면서 좀 소형 카페 창업 수요는 여전히 상당히 좀 많이 투자된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비어를 필두로 해서 뭐 밥버거 브랜드라든지 소형 이런 테마 커피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최근에 닭강정 하향세 바람을 뚫고 오히려 복고 바람, 복고 예.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옛날식 통닭집 요즘 상권마다 상당히 나름대로 선전하는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깃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 한때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오픈했던 고깃집들이 올해는 좀 아무래도 좀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이 차별화된 이 품질, 즉 질을 앞세운 고깃집들은 선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방사능 피해로 인해서 방사능 여파가 거세면서 동태탕이나 특히 해물 관련 요리집들은 아무래도 좀 올해 들어서 유난히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컸었습니다. 그렇죠. 예. 동시에 업계에서는 그 업계가 이 인수합병 바람 이게 상당히 좀 거셌는데요. 뭐 이를테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BHC 브랜드를 인수하다든지 뭐 미래에셋은 커피빈, 할리스도 뭐 이런 사모펀드가 인수해 갔고요. 이런 대형 커피 브랜드라든지 대형 브랜드들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프랜차이즈 시장을 녹화하는 차원에서 네. 상당히 좀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나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이 창업시장 녹화가 상당히 많았던 이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외국계 외식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계 자본이 투자되는 거죠. 자본, 이를테면 네. 예, 우리나라 놀부 같은 브랜드도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인수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계 투자 금융사들이 한국 창업 시장, 특히 외식 창업 시장을 이제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이 판매를 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판매하는 시장에 진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올해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은요, 올해 판매업 시장의 어떤 가장 상징적인 키워드는 노예였다고 생각합니다. 노예예요? 예. 예. 사실은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때문에 아, 네. 어떤 그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동업 형태로 창업을 했는데 성과 창출이 안 돼서 폐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해약하기가 쉽지 않다. 예. 위약금 많이 물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 프랜차이즈 가맹거래법 이 개정안에서는 이런 해약 조건을 완화하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많이 언론에 회자됐던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대형마트 옆에서 그나마 장사가 잘 됐던 1차 식품 관련 판매점, 즉 농산물이나 청과 이런 야채 과일을 판매하는 이런 판매점들은 좀 대형 판매점보다는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나름대로 좀 상당히 좀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이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오피스 상권과 신세대 상권에서는 올해 판매업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헬스 앤 뷰티를 테마로 한 일본 같은 경우 드럭스토어 컨셉의 다양한 대기업 브랜드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좀 오픈을 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CJ의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신세계 분수, GS, 왓슨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그 외에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급행창하면서 스마트폰 이를테면 액세서리 판매점 같은 경우가 뭐 상권마다 그냥 틈새 아이템으로 많이 생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식과 판매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업이 있을 텐데 서비스업은 어땠나요? 서비스업 시장도 사실은 뷰티, 생활, 건강 서비스 시장 정도가 상당히 좀 약진했던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뷰티 서비스 요즘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여성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뭐 네일샵, 뭐 1인 전용 미용실, 피부관리샵 이런 거 상당히 좀 여전히 꾸준한 강세를 보였던 아이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좀 두드러지게 많이 생기는 것은 뭐 남녀 대상으로 두피, 모발, 탈모, 탈색을 테마로 해서 이런 두피 관리 전문점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탁업이나 수선업, 그 외에 각종 대행 서비스, 뭐
배달대행이나 심부름대행, 집수리대행 이런 사업들 상당히 약진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 교육 서비스 시장이나 건강 관련 서비스 시장 상당히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좀 특이했던 것은 올 6월부터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1년 동안 전국에 문을 닫은 PC방만 하더라도 거의 5천 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돌았던 PC방 사업자들이 이런 법령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된서래를 맞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PC방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모바일 기기로 다 넘어가는 시대여서 그렇지 않아도 좀 사양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시장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권일 텐데 마지막으로 올해 상권 트렌드는 어땠습니까? 올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상권, 주택가 상권부터 대학가 상권, 오피스 상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팽배했던 이런 게 올해 상권의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이렇게 전국 신세대 대학가 상권 중에서 1등하는 홍대 상권부터 시작해서 강남의 가로수길 상권이라든지 강남역, 건대 상권이나 대학로 상권 같은 이런 상권들은 여전히 사실은 그 임대가나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좀 많이 치솟았던 한 해였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 상권 외곽에 일반 주택들이 상가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바람도 상당히 좀 거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좀 상세력이 떨어진 중하위권 상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문을 닫는 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임대 물건이나 공실률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또 중하위권에서는 임대료 역시 상당히 좀 보합세를 띄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상가 분양시장 같은 경우도 광교, 판교 이런 신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겼습니다만 창업자들도 이들 상가 같은 경우 권리금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높은 임대가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하는 경우도 많았던 이런 상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주택가의 소형 상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반짝였던 곳들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워낙 예를 들어서 홍대 상권을 예로 든다면 홍대 상권의 메인 상권들은 홍대역과 합정역과 사실은 이 상수역을 중심으로 한 이 삼각점 안에 들어가는 상권들은 워낙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삼각점 밖에 나오는 연남동이나 저쪽 합정동이나 이런 주택가 상권들이 이 대형 상권의 등잔 및 상권 개념으로 해서 오히려 좀 많이 이렇게 상권이 확장되는 현상이 상당히 좀 강했고요. 네. 그다음에 반면 외곽 상권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좀 대형 상권에 비해서 오히려 임대료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예전에는 저렴했지만 오히려 이 외곽 상권들도 대형 상권의 이런 여파로 인해서 임대료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던 이런 한 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리 잘 들었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오늘은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박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바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 들어온 걸 읽어드릴게요. 예. 4589님인데 현재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노조 가입 대상은 현장 근로자입니다. 관리직은 노조가 없어서 회사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 노조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 복수 노조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좀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먼저 그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 신고서의 노동조합의 명칭 그리고 사무소 주소,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이때 임원은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상급단체 명칭 등을 기재한 후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셔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사실 이 경우에 조합원은 2명 이상이면은 네.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서류상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 신청할 당시에 해당 관청에서 보완한 내용 등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시청을 가도 되고 군을 가도 되고 구를 가도 되는 그것은 건가요? 자기 이제 관할 구역인 네. 이게 작은 규모, 즉 뭐 2개 이상 지역에 걸쳐져 있지 않으면은 노동지청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네. 구청이라든가 군 그리고 시 네. 이쪽의 지역 경제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 줄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1호에서는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에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네. 부당 노동 행위라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꽤 있거든요. 세네요. 꽤 예. 셉니다. 그래서 만일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요. 가까운 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일단 이제 상담을 하시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법 위반을 사유로 해서 진정 혹은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지청을 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찾으면 되는 거군요.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9825님인데요. 파견직 근무 2년째고 곧 계약이 만료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상여금은 1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한 달 뒤에 첫 상여금은 또 수습기간이라고 받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다음 달 나오는 상여금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 이런 부분은 실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이러한 상여급의 뭐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 방법, 지급 금액 관련해서는 네.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건 그래서 회사 맘대로네요. 예, 그래서 회사 규정에서 또는 관행에 의해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은 아, 네. 그렇다면 비록 상여금 지급길 이전에 퇴사를 하신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여금 지급길 요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이렇게 제한해서 규정하는 것도 실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로 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퇴직한 사람까지 지급을 하는 거라면 노조가 굉장히 센 곳이라든지 예.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은 요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요. 요걸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는 네. 그런 판례가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걸 임금성으로 네. 즉 임금의 성격이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기근무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해 달라라고 사용자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통상 임금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될 수 부분인 것 있습니다. 이 같고요. 부분. 예. 근데 수습 기간이라고 못 받은 경우에는 그것도 회사가 그냥 규정하는 거면은 따라야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원칙 법에서 정하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정이 회사 규정에 따라서 네.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예. 게 좀 억울한 데가 예, 많은 것 그런 부분. 같아요. 예. 그리고 1108님, 퇴직 전달에 사업주가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라고 한 달을 그냥 쉬게 했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예. 이게 이분 보시면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냐 보면요. 네.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네. 그 기간의 총액수로 나눕니다. 네. 이걸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퇴직하기 바로 직전 1개월을 예. 무급으로 쉬셨기 때문에 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져서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퇴직금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근로자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회사가 예. 일이 없어서 예. 그냥 쉬어라라고 강제를 했기 때문에 예. 좀 이거 되게 억울하다라고 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예.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처럼 이제 무급 휴가로 쉬게 된 그 사유가 회사 일감이 없어서 지금 휴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할 때 그 해당 기간과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제외하도록 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를 한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3개월 중에서 한 달을 무급으로 쉬셨으니까요. 이 한 달은 완전히 다 제외해버립니다. 즉 이전 2개월 동안 받으신 급여를 네. 2개월의 기간으로 나누시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아무런 손해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사용자의 규칙 사유라는 것은 유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지침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감이 없어서 사용자가 이제 직권으로 재량적으로 휴업을 들어갔다면은 요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잘 몰라서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하면서 생긴 억울한 일 상담해드리는 노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앱 있습니다. 예스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8867님이고요. 퇴직 당시는 대한민국 나이로 31살. 굉장히 빨리 퇴직을 하셨네. 예. 만 나이로는 29년 8개월이 되고요. 그리고 그 체불 임금이 있었나 봐요. 체당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한액 지침에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나와 있던데 30세가 만으로 계산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나이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먼저 체당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체당금 제도란 건 이제 사업주가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도산 등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을 이제 활동이 중단되어서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이제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리고 3개월분의 휴업수당 그리고 최장 3년간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급 대상자는 이제 이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한 이제 근로자로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요거는 노동지청. 그것도 관할 노동지청에 가셔서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요. 그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이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은 실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이가 30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모든 게 이제 관기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분이 29년 8개월이라면은 실제 이제 만 30세가 안 되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체당금 같은 경우 연령에 따라서 그 지급 금액에 좀 차이가 납니다. 상한액이 좀 설정이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세 미만인 경우에 이제 금액이 가장 사실 작긴 작습니다. 젊으니까 젊기 때문에 더 일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적게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노무 상담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위한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위원장이 최근 실각하고 주변 인물들도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5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쉽지 않으셨죠? 평소보다 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해시값, 또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 한 번 들어서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또 바르고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경제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